시간은 어제를 지우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흐르는 시간 속의 과거는 속절없이 희미해져 가지요.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히려 어제처럼 생생한 그런 기억들이 있죠. 70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든 1129일간의 전쟁. 그렇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이게 총알이 박힌 흔적들이랍니다.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무섭죠. 첫 방아쇠가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폭격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게 기억이 아주 지워지질 않죠. 우거져서 벌을 헤치면서 앞으로 낙동강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한 끼. 그 70년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땐 누구라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강가로 놀러 나왔고 어른들은 농사일로 바쁜 그저 평범한 초여름이었죠. 저 앞에서 진짜 벌거벗고 수영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랬었는데요. 38선이 마을을 가로지르며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던 이곳 백항마을도 사람 살이는 별반 다른 게 없었답니다. 우방은 뭐 북쪽이고 아랫방은 남쪽이고 이러한 식으로 다 갈려나가는 집도 있고 또 뭐 대문하고 이제 안치하고 갈린 집도 있고 그 생구대에 모여가지고 뭐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그 전에 옛날 한 동네 살았으니까는 그냥 같이 거기서 빨래하고 뭐 또 뭐 이야기도 하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서 벼가 자라기 시작하던 그때 38선은 더 이상 넘나들 수 없는 금단의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심상치 않은 총성을 제일 먼저 들은 건 이 마을 분들이었다죠. 놀이터였고 일터였던 곳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난 그때 남인이 가서 모를 했어요. 어디 모내는데 보니까 그냥 무산 쪽에서 피잔맨이 그냥 막 쏟아 올라와. 그 물어보니까 인민군 쳐들은데. 아침에 화탕짱짱 가고 그냥 막 그냥 포가 막 떨어지고 야단났어요.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민군이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태를 써가지고 그냥 또 내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더라냐면 저 문산까지 가서 지나가서 가니까 피란민이 들어와. 저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벌써 저 한강 건너갔어요. 인민군이 서울 다 들어가 덤벼갔으니까 가지 못한다. 돌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도로 빠꾸 해서 왔죠. 생각하면 참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처 피날 나갈 틈도 없이 발이 묶인 사람들에게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만 남겨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따가지고 먹고 그냥 싱아도 뜯어먹고 별짓 다 하지. 에이, 말도 마라. 내가 잊어버리겠으니까 그렇지 지금 다 생각이 나면 그 한이 없어. 에이,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지금 생각해. 생으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린 후 호박잎에 싸서 익히면 향긋하고 달짝지근한 게 먹을만 했답니다. 꽃을 구워 먹는다니 지금 보면 참 낭만적인 풍경입니다만 꽃잎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기억이 마냥 달달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아카시아 꽃이 천연 항생제라며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죠. 찌찌래 괜찮아. 맛있어.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꿀이 들어있거든. 달짝지근한 맛이 나와. 쌀은 언감생심, 수수나 보리 같은 곡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갈아서 가루를 내어 풀처럼 죽을 쑤어 먹곤 했습니다. 나물이 어딨어? 나물도 없죠. 왜 이렇게 나물이 없을까? 몰라요. 아니 다 폭격 맞아서 다 타고 뭐가 있어. 산도 다 타고. 멀겋게 쓴 수수 프레니에 아카시아 꽃 몇 개 올리면 그래도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곤 했습니다. 풀뿌리조차 얻기 힘든 겨울엔 소금만 넣고 국을 끓이곤 했답니다. 고추라도 썰어 넣으면 그걸로 충분했다죠. 아유 짭짤하고 얼큰하고 맛있어. 아유, 너무 짜. 아니에요 짭짤하고. 아유 왜 이렇게 짜게 끓였어 그래. 그럼요 겨울에 소금국만 먹었어. 콧날이 시큰해지도록 맵고 지독하게 짠내나던 시절의 음식입니다. 거기 포탄도 많고 있는데 백학마을은 전쟁 내내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격전지였답니다. 네. 이거 그 당시 전쟁은 군인들만의 몫은 아니었다죠. 많이 해서 날르고 그러신 거죠? 거기서 주로 포탄 날르고 시레이션 군인 식량, 물통 또 어떤 때는 또 야전 식당에서 더움밥 그걸 또 저 밥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날르고 탄약 날르고 박격포탄 그거 날르고 그거 뭐 별거 다 했어요. 지게에 보급품을 싣고 전투 현장을 누비던 노무단, 일명 지게부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의 인지라 최전방까지 보급품을 전달하는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다는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저 고생을 하고 전쟁이나 했지 노무자들은 뭐 부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까지 갖다 줘요. 나 이거 옷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저 옷 좀 꼬매달라고 그러면 옷 가서 꼬매다가 저렇게 저녁 먹을 때 갖다 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죽는 것도 노무자가 더 많이 죽어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아군과 적군이 뒤바뀌는 치열한 고지전. 지게부대가 가져다준 탄환과 식량은 전장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장 기다렸던 전투 식량이 바로 이 주먹밥. 인근 마을에선 매일 주먹밥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죠. 옛날에 6.25 때 전투 먹고 많이 만들어. 앞서 보셨죠? 밥
팥과 소금만 있으면 만들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 군인들뿐 아니라 피난민들에게도 주먹밥은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문지 같은 종이에 싸서 지게에 싣고 산을 올랐다는데요. 한 끼에 주먹밥 하나. 여름엔 쉰내가 나기도 하고 겨울엔 얼어붙기가 일쑤였다죠. 맛있어. 맛있어. 또 이제 밥이 얼었다고 해서 불을 피워놓고 이거 넣게 먹지도 못해. 불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 연기가 나니까 저기서 박격포를 먹는 거야. 연기 나니까 여럿이 있다 해가지고 박격포를 먹으니까 연기도 못 피우니까 불도 못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은 밥 한 덩어리 붙들고 있을 때 해가 나면은 할아버지 온 것보다 더 반갑고. 서걱거리는 언 주먹밥 한 덩이에 힘을 내고 소금국에 프레이죽도 감사하며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보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악을 쓰는 사람, 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운동한다고. 오래 살라고. 그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면 참 아득합니다. 전쟁 때 제가 11살 때 피난을 가는데 근데 가다가 한 모퉁이에 인기척이 나길래 이렇게 봤더니 장교복을 입은 인민군인데 뭐 피도 안 보이고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모자는 없고 뭐가 손짓을 이렇게 하는데 물을 달래는 건지 먹을 걸 달래는지 막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한쪽 공이. 근데 그걸 보고선 저희들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이렇게 쳤죠. 그래 이렇게 휙 쫓아서 가는데 눈물이 그냥 콱 쏟아지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모금 못 주고 그것이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 그냥 돌아선다는 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이죠. 다시는 그런 기억이 없어야죠.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전쟁은 모질고 잔인했습니다. 이걸로 국화만 썰을까요? 국화하고 안 걸 백합하고 같이 섞어가. 오랜만에 꽃집을 찾았다는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뭐 그냥 꽃이라면 다 좋아요. 집사람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샀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 은은한 백합꽃 향기에도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 혼자 나이가 들어버린 그가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합니다. 1년 만에 왔네요. 한 1년 다 안 됐네요. 포항여중작전이라고 아십니까? 포항여중작전에 그 71명에서 그 인민군 2개 사단 또 특수부대 766부대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죽고 많이 전사하고 많은 시간을 장시간에 걸쳐 싸운 데가 포항여중이에요. 50년 8월 포항은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여중에서 벌린 12시간의 사투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디딤돌이 됐고 포항 시민들의 안전한 피난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정작 포항여중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같이 천당에서 살자고. 이 안에 이 봉 안에 우리 동료 48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손주용 씨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죠. 할 때 어머님만 좀 찾았고요. 무섭죠. 첫 방아쇠가 무서워요. 눈물이 지금도 자꾸 억제하고 있는데 눈물 나죠. 전 여기보다도 포항이 더 가면 더 어려워요. 힘들고. 지금도 빠르면 한 달에 한 2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그때 그 꿈을 꾸게 돼요. 아주 힘들어요. 전쟁 꿈. 70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한 그날의 악몽. 그때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당시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했던 71명은 모두 어린 학도병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낙동강의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벌였지만 문제는 부족한 병력. 수많은 학생들이 펜 대신 총을 잡았고 짧은 훈련을 마친 후 군번도 없이 전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장사리, 이곳을 배경으로 만든 한 영화 덕분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날의 전투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이거요? 이거 저기 단서 학생들이야, 학생. 학생? 응. 내가 그때 여기 왔어. 내가. 진짜요? 진짜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다. 그때 내가 내라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전쟁은 영화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들의 나이도 고작해야 17, 18. 근데 여기 오면 우리 동료들이 뼈가 나라를 구하겠다며 총을 들었지만 전쟁도 죽음도 알 길 없었던 소년들은 그렇게 거친 운명의 파도를 만났습니다. 9월 15일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또 하나의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명령 174호 장사리 고지를 탄환하라.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북한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올랐던 772명의 학도병은 폭풍과 싸우며 무기한 상륙작전을 펼쳤고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희생을 딛고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동료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육지에 내린 뒤에도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주어진 식량이라고는 미숫가루와 건빵, 사흘치가 전부. 그런데 그것마저도 온전치가 못했다죠. 그날 기상 악화가 돼가지고 그때 새벽 4시에서 5시가 이게 4, 5m 정도 파고가 올랐어요. 그걸 들어 쳐보니까
파도가 나를 상륙시킨 거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상륙된 거 아니에요. 전심한 그 배낭 안에 미숫가루 건빵이 전부 뭐 소금물이 젖어나노. 나는 결국 그걸 가지고 음식 떼왔어요. 배고플 때 그걸 가지고 억지로 먹었다가. 바닷물에 젖은 미숫가루라도 우물우물 씹어 넘기니 그제야 허리가 펴지더랍니다. 그때는 까물다가 좀 짜봤는데 지금은 싱겁어요. 뭐. 자, 한 그릇 먹고 돌격한다. 짜고 비릿한 미숫가루와 건빵에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식량도 없고 보급도 어려운 상황. 그때부터는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기를 채웠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씻을 것도 없이 그냥 흙만 툭툭 털어내고 생으로 씹어먹곤 했답니다. 그때가 다행히 9월이라 밭에 남아있던 고구마와 감자가 가장 좋은 끼니가 되어주곤 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숨막히는 전쟁터. 맛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뭐든 먹어야 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전쟁이라도 안 먹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먹고 전쟁해내나 뭐라도 입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견디러 나가고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어쩌다 밀가루 같은 곡식을 발견하게 되면 최고의 횡재였습니다. 너도 나도 손 걷어붙이고 수제비라도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날이 생일 같았다죠. 밀가루를 그냥 구하는 거 아니고 피난 다 갚고 없으니까 민가에 가서 장단지 들세우면 나오니까 그래, 그 말하자면 후배 왔는 댁이죠. 네, 물론 수제비라도 먹을 수 있는 행운이 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를 여니 막 된장이 막 꽉 들었는 거야. 얼마나 배고픈지 이 손으로 가서 된장을 그냥 막으면 쨈배시 막 속이 막 따가면 죽겠어요. 된장을 퍼먹구나. 그래 하는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담남에서 인민군이 따발총 가는 게 나를 보고 인민군 진짜 딱 보니까 인민군 보고 옷을 입었어요. 아 그래 갑자기 딱 엎드리니까 갑자기 먹었던 그 된장이 말이야 입으로 팍 쏟아지네. 배고프.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내가 서로 막 급히 기가지고 총을 막 쏘지. 그래도 안 맞는 게.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 먹었던 이 된장 맛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 붙잡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어린 학도병에겐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 16세가 안 돼. 근데 집에 난 17살인데 네 나이 이제 겨우 17살도 안 돼. 네 말이 중학교 3학년 니를 왜 보내노? 안 된다. 그 보면 마음 다 안 가요. 엄마 아버지 생각이 막 말도 못하니 울기도 많이 울.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이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마지막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전사자 명비 속 이름으로 남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간절히 보고 싶은 아버지였고 그리운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보고 싶어. 그 고귀한 희생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건 당시를 기록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서 조금 특별한 전쟁의 기록을 하나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신출 화백 작품 상가밖에 예, 저희가 오늘 많이 쓰셔서 주로 우신출 화백은 종군 화가로서 전쟁 초기부터 3년간 전투 현장을 직접 누비며 그림을 그렸답니다. 사진이나 영상과는 좀 다른 정서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종군 화가들께서 그 전쟁 상황에 대한 묘사를 되게 생생하게 잘 그려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그 시간대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아주 상당히 열심히 그리셨네요. 이분은 이준이라고 같이 이제 종군 화가 활동하셨던 분을 이제 휴식하면서 직접 그리셨던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 속에는 함께 전장을 누비며 활동을 했던 한 젊은 화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사신다는 이준 화백. 전쟁 당시 아내와 자식을 두고 우신출 화백과 함께 종군 화가로 활동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여긴 누구예요? 여기는? 엄마. 여기는? 네. 너라 그러면 안 되죠. 효자 아들. 효자 아들. 연세가 102살인데. 아니 그때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래 우리가 그 일선 광역을 문학으로서 그림으로서 후방에 알리고자 갔었어요.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에 진 적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이 군가를 우리가 그 트럭에 타고 북진하면서도 불렀어요. 이 두 화가 외에도 시인 유치환, 소설가 오용수, 사진작가 김재문까지 모두 5명으로 구성된 문총구국대는 50년 9월 부산에서 원산까지 북진하는 국군과 함께 종군하며 전쟁의 이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전투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지 않고 군대가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스케치를 하고 그랬어요. 동족 상잔에 그 참혹한 장면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이후 종군 화가단이 꾸려지면서 많은 화가들이 붓을 들고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이중섭 등 당시 대부분의 이름난 화가들이 종군 화가로 활동을 했다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미 공보원 미술과에서 박성규 화백이랑 51년도 2월 18일 날 했던 그 2인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방명록이에요. 이게 정말... 전쟁에서 돌아온 화가들은 전쟁으로 지친 삶의 풍경들을 화폭에 담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51년 열린 이준 화가의 전시회에도 동료 화가 등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회가 열린 장소가 좀 의외입니다. 항도다방. 항도 다방이라는 데서 전쟁 당시 부산의 다방은 화랑을 대신한 전시 공간이었고 행사 장소였답니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는 화가와 작가 등 수많은 예술가들도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이 모이고 창작 활동하던 곳이 바로 다방이었다는군요.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옛 다방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50년대 다방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 선생님 여기 그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저희 이모 선생님 작품입니다. 종군 화가로 활동했던 이모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답니다. 저희 부산 출신의 그 이제 서양 화가로서 가장 이렇게 이제 피난 수도 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제가 선생님 그늘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불쌍한 제자입니다. 예, 선생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됩니다. 화실은커녕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었던 화가들에게 다방은 그림 그리기 좋은 장소였다죠. 다방이 없었으면 어디서 모일 겁니까? 그래가지고 모이는 아지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선생님은 오래 안 계시고 금방금방 마치고 가신다. 어느 선생님은 하루 종일 쭉쭉 앉아가지고서 이거는 돈 들지만 물은 돈 안 들거든요. 엽차 한 잔 가져와. 또 먹고 또 엽차 한 잔 가져와 이러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봤다는 거죠. 엽차로 버티며 눈칫밥을 먹던 가난한 화가들에게 달걀 노른자를 띄어먹는 이 커피가 때론 든든한 끼니가 되어주곤 했답니다. 모닝커피에만 낮에는 안 됐는데 모닝커피에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는 손님들한테는 계란을 띄우고 모닝커피. 모닝커피 한 잔으로 빈속을 채우며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화가들에게 전쟁이라는 이 절박한 현실이 창작의 열정을 태우는 힘이기도 했답니다. 무너지고 빼앗긴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 둘 화폭에 담겼습니다. 화가들 역시 생계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그야말로 전쟁 같았죠.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았지만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부산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죠. 이게 막 꽉 차고 길도 잘 못 다녔습니다. 그래 붐볐어요. 예, 그때 막 마치고 사람 또 아기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 돛대기 시장이라 불렸던 국제시장에는 값싼 음식을 파는 곳이 많았답니다. 이 당면국수도요, 그 시절에 생겨난 음식 중 하나라는데 부산에 당면 공장이 많아 재료 구하기가 쉬웠답니다. 그 당시 시장으로 나와 장사를 하는 화가들도 있었다죠.
화가들이 더 낮은 그냥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막 자료를 못 사가지고 그냥 막 유화도 못 사고. 그래서 맨종이 이런데 이중섭 선생은 그랬다 그럽니까? 그때 다 마찬가지였고 우리 선생님도 그 천막천을 오려가지고 거기다 악교칠해가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시가지고 그러셨죠.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 장터 음식들이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토속 음식이 됐다죠. 네,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시장 골목길 큰 드럼통에 넣고 한솥 끓이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먹던 꿀꿀이 죽입니다. 미군들이 먹고 다 먹지 못하고 남긴 감자 같은 거 밀가루로 주로 된 빵 같은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끓여지게 되면 죽같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고 운수가 좋아야 햄 같은 게 걸려요. 운수가 좋게 되면 탁 찍을 때 햄 같은 게 쫙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야 좋다고 부빙 하나 딱 숨겨가지고 쫙 먹어버려요. 도대체 꿀꿀이 죽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먹어본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햄과 고기, 여기에 건빵, 빵, 만두콩, 양배추 등을 넣고 푹 끓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라 해서 유엔탕이라고도 불렀다죠. 아무거나 다 먹었다. 먹어서 죽지 않는 음식이라면 다 먹었는데 뭐 그때는 마시고 먹을 필요가 없더라. 배만 부르면 되더라 하시면서 그 꿀꿀이죽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식 찌꺼기조차 피할 수 없었던 그때 가장 슬픈 한 끼입니다. 전쟁 당시 할머니가 자주 끓여 드셨던 음식이 돼지국밥이었답니다. 값이 싼 돼지 비계살에 물을 빚어 넣고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였다는군요. 한국 전쟁이 나면서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서로가 막 갈라 먹으려고 배고픔을 서로 달래려고 국물을 많이 부어서 만든 게 오늘날의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이면 금세 속은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피난민들에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났던 그 길 끝에 더 긴 아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50년 12월) 2,000명도 타기 힘든 화물선에 14,000명을 태운 메로디스 빅토리오호, 흥남항을 떠나는 마지막 배였습니다. 2박 3일의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거제 장승포 항이었습니다. 저때 적은 내용을 보면 지심도 하고 여기 장포 사이 그러니까 배가 이리 들어왔다고. 그게 완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내리는데 게임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배 안에는 항해 중에 태어난 5명의 아이가 있었답니다. 미군들은 김치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는데요. 이경필 씨가 바로 5번째 태어난 김치 파이브랍니다. 부모 말씀이 마지막 배 안에 태어난데 그런지 알지. 주위에서 그렇더라고. 그 김지훈이는 상가판에 나가고 어무실을 갖고 투부터 포까지는 밑에 그
층에 그 쉽게 말해 그 하물 있는 칸. 아무렇간. 거기서 태어났는데 배놓을 때 준비를 안 해왔대. 그래 애가 좀 빨리 태어났겠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12월 25일 태어난 그를 두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들 했답니다. 아이가 있어 멀리 갈 수 없으니 한국 가까운 곳에 거처도 마련을 해주었다죠. 사진도 다 이렇게가 붙여놨네. 집집마다 피라민이 안 들어있는 집이 없었어요.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피라민들이 다 몸만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음식도 좀 나누어 먹고 그때 뭐 인심이 참 좋았어요. 나누어 주고. 그때 처음 부모님이 정착해 살던 곳이 이 마을이었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아예 거제에 눌러 앉게 될 줄 몰랐다는데요. 고향에서 먹던 이 밀장국을 끓일 때는 자꾸 목이 맵니다. 그때 엄마가 이북에 있었는데 아유 엄마 막 딸로 잡아갖고 그래갖고 있었고 남동생이 3살이 남동생이 있었고 부산 가서 만나자 하면서 그래 일주일 만에 부산 가서 만나면 된다 하면서 빨리 오면은 일주일 만에 온다 하고 안 그러면 보름 만에 온다 하고 이랬어요. 그런 경우만 8가지 일가 있었다니까. 길어야 보름. 금방 다시 만나자며 돌아섰던 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슴슴하게 밀장국부터 끓이곤 하셨다지요. 명절 때, 추석 때, 구정 때 이제 지내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우시더라고요. 그 배놓을 때 사진 한 장 안 갖고 오시고, 그래서 그럼 아마 이제 그 명절 때 다 제사 지낼 때 그때 이제 돈을 날수를 모르니까 명절 지내면서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노래 한 거지. 타양살. 타양살. 다시. 타양살이 맺히던가. 기사 좀 모르겠다.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평생 한으로 안고 살아온 아버지. 죽기 전에 고향 땅 밟는 게 소원이던 아버지는 가게 이름마다 꼭 평화라는 단어를 쓰셨답니다. 북한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그 고향에 가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함경도식 가자미 식혜를 자주 담가주셨는데요. 그 맛을 기억해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지역마다 다 뜰. 참 다른 나라 다 가는데 북한 땅이 코앞인데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이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피라민드 그 노래가 있어요. 아빠 따라 천리길 머나먼 길을 꽃짐지고 타박타박 피라논 소녀 오늘은 어디까지 쳐나왔나요? 묻고 묻고 하늘 보면 피라논 소년. 그 노래 부르면서 울고. 눈물이 마를 때도 됐는데 돌아가지 못한 고향은 그렇게 평생의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숙성시킨 가자미에 삶은 조를 발효시켜 넣고 만드는 어머니표 식혜. 지금도 이거 식혜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죠. 좀 아련해지죠.
그리움이 이고 더 깊어진 고향의 맛입니다. 이경필 씨는 거제에서 오랫동안 수의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어제 송아지 한 마리 태어났다죠. 전쟁 속에 기적처럼 태어난 생명의 주인공. 그의 70년은 어쩐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닮았습니다. 아빠 70년은 안 아프고 잘 살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남북 교류해가지고 아버지 고향 한번 가면 제일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의 손길처럼 이제 우리의 기억도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걸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났습니다. 전쟁이란 참혹한 시간 속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먹었던 그 눈물겨운 한 끼 한 끼를 새삼 떠올리는 이유. 그건 아마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고 또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